네, 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연구소입니다. 또 오랜만에 경제 이제 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새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죠? 네,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제 부동산도 되게 지금 불경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전세를 맞추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세 진짜 안 나가요. 전세 안 나가고 또 월세도 막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아요. 어, 손님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부동산 뉴스 보면 뭐 전세값 떨어졌다, 집값 떨어졌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고. 하지만 이 어려운 이런 조정이라든가 뭐 하락기를 견뎌냅니다. 특히 이번 조정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왜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현재 경제 상황을 점검해보고, 지금 경기가 6월 달부터 갑자기 나빠졌거든요. 6월 달부터 연준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부터 급격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했어요.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6월 달에 0.75를 확 올리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단행했고, 갑자기 나빠진 경기는 갑자기 좋아진다는 말이랑 같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뭐 집값이 갑자기 이제 또 오른다거나, 뭐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수요가 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떨어지는 거지,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걸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선회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전망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뭐 11월에, 지금 이제 11월이 얼마 안 남았죠? 11월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11월부터 급선회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좀 영상이 길 거예요. 경제 영상 치고는 좀 길 거라서 천천히 그냥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부터 봐보면, 지금 뭐 1일 전 뉴스인데요. 9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13년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13년 8개월 말이면 언제야? 지금 2022년이니까 90년대 말을 얘기하는 건지, 13년이면 2000년, 2009년? 8년? 예, 그때 이후로 잡은 것 같은데 2009년이네요. 주택 매매 가격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리고 뭐 전세 지금 뭐 난리죠. 보증금 못 받아 계약금 난리판이다. 역전세 난에 아파트 세입자 불똥.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3%죠. 전세시장 빨간불, 역전세는 현실화. 지금 미국 연준에서 0.75 9월 달에 단행을 해서 지금 3.25%가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저저번 주에 0.5% 비스텍 단행해서 지금 3%죠. 지금 금리차가 0.25에 25%잖아요. 근데 이제 11월 1일 날 연준에서 또 0.75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4%가 되죠. 4%가 되는데, 한국은행도 지금 올해 금리를 3.5포인트까지 올린다, 이렇게 지금 그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해놨어요. 죄송하다고 했죠. 지금 굉장히 이창용 그 총재가 방어를 잘 하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지금 144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이제 뭐 3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한데, 이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바로 타격이잖아요. 근데 금리를 안 올리면 이 환율 때문에 환율 방어가 안 돼서 기업들이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살릴 거냐 개인을 살릴 거냐, 지금 요 문제인데, 기업을 살리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은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저가 엄청 심한 거예요. 지금 엔저가 좀 이따 뒤에 가서 볼 건데 지금 150엔이 깨지게 생겼어가지고 지금 일본이 이 동북아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세계 경제 2위거든요. 예, 중국하고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위안화하고 엔화가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 버리면 환율이 지금 동북아에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지금 뒤에 가서 알아볼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지 심각하다 지금. 굉장히 이게 조정이 되게 이렇게 작년에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른 것처럼 지금 조정하니까 빠르게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 힘들지만 굉장히 다시 금리가 인하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상황이지만 미국은 전 세계 패권국이기 때문에 다 이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부터 보고 넘어가면 지금 매매 전세는 하락하고 있어요. 전세 뛰어넘은 월세, 콧대 높은 월세가. 제가 저번 경제 영상에서 9월 달에 영상에서 이제 월세가 폭등할 거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월세가 100만 건이 돌파했습니다. 100만 건. 전세 거래를 추월했어요. 그 말은 뭐냐? 전세에서 지금 월세로 가고 있다. 근데 이 원래는 월세가 오르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월세도 같이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요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월세가 상승하고 전월세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집값이 떨어지면 월세도 떨어져야죠.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왜 우리나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은 검단 신도시라던가 이런 데는 갑자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지금 전월세가 굉장히 싸요. 이게 정상입니다. 경기도 월세 시대, 월세 거래량 전년 대비 35%가 증가했다. 역월세 들이대니 제발 사라주세요. 떨고 있는 집주인들. 이거는 이 역전세나 있잖아요. 역전세나는 이거는 집주인의 100% 잘못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출 이자 부담에 본가로 또 월세로 늘어나는 전세 포기자들. 이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는 건데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줬냐면 전세금을 받으면은 예금을 해놓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부동산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역전세나는 지금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이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다주택자들 있죠. 다주택자들 대출을 막아놨습니다. 담보대출을. 그 다음에 DSR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원래는 물건 하나당 대출 하나 이렇게 받는데 지금 전체 대출을 본단 말이에요. 상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가계부채를 이제 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치지만 이거 문정부에서 했던 건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금 윤 씨잖아요. 윤 정권이면 또 우파 정권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대출을 풀어야 돼요. 대출을 받아서 내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전월세를 주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출을 막아놨어요. 대환대출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임대사업자 대환대출 풀고 그다음에 전세 퇴거자금 보증금 대출이 있어요. 전세 퇴거자금 이런 대출을 지금 막아놨다. 이 DSR 때문에 DSR도 빨리 이거 폐지하고 대출해서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해줘야 돼요. 이건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집주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감당을 해야죠.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서 이렇게 가야지. 지금 세입자가 경매 신청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빨리 이 대출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집주인의 전세금 못 돌려주는 거는 이제 집주인의 잘못이 맞는데 100%냐? 그건 아니다. 왜? 옛날에는 대출을 받아서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이고 시장주의에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참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지금 물가 2%를 잡았단 말이에요. 왜 한 놈만 팬다. 물가죠.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 올릴 거다. 이렇게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왜냐면 금리가 인상하면은 수요가 하락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부동산도 지금 주거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9월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8.2%가 나왔어요. 여전히 물가가 8.5에서 떨어졌습니다. 8.5에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7.9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게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지금 왜 그러냐? 이 근원 물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 부분에선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근원에서 올랐어요. 근원 물가. 근원 물가에 이 자동차랑 주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거비가 안 잡힌다. 이 주거비가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주거비가 잡히려면 평균 1년 반, 그러니까 18개월이 걸린다고 봐요. 그러면은 연준에서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이 주거비가 내려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년 상반기에 전세 폭등이 온다. 기준금리를 선회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8월 CPI가 끌어올린 주거비. 이 주거비가 지금 문제입니다. 근원 물가 내년 초부터 둔화할 때. 근데 지금 에너지 물가라든가 뭐 이런 식품이라든가 이런 변동성이 큰 거는 잡혀가고 있어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갑자기 물가가 확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나올 거거든요. 물가 2%는 목표지만 2%를 빨리 내리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릴 건데 지금 보시면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미국 실업률, 그다음에 금리 이렇게 지금 제가 세 가지 지표를 갖고 왔어요. 보시면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대, 그다음에 실업률이 6%대가 나오면은 선회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은 지금 작년 한 6월을 볼게요. 자, 6월 달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대였어요. 자, 미국 실업률도 볼게요. 6월 달이 지금 5.8%죠. 예, 6%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자, 2021년 6월 보시면 6월 달에 0.25입니다. 이거 보면은 연준에서 물가가 2%가 만약에 목표였다면 이 5%, 이 실업률 6%대 금리를 올렸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죠. 참 이거 보면 왜냐면 실업률이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은 이제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도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를 3월 달에나 돼서 올린단 말이에요. 3월 달이나 돼서 올리기 때문에 상당 기간 금리를 안 올리고 물가가 오르게 뒀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이제 10월 달이니까 10월이면 작년 10월에서 1년 보통 지금 4개월 빼면 이제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 실업률이 5%에서 6% 정도가 가장 경기가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준금리를 이제 아래로 내리는 다시 선회하는 정책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바뀔 거냐? 미국은 지금 살만해요.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미국 빼고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미국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금 다 탈세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유엔에서도 그렇고 금리 올리지 마라, 그만 올려라, 경기 침체 온다. 경기 침체에 빠지면 회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경기의 침체가 안 빠지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너무 금리를 갑자기 이거 거의 깡패예요. 0.75씩 달마다 올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사채죠. 완전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음모론적인 시각에서는 얘네가 원래 이러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바꿨다가 또 갑자기 금리를 내립니다. 갑자기 금리 올렸다가 또 갑자기 내려요. 그래서 급선회 하거든요, 항상 연준이. 예. 저희 그 그림자 정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는 뭐 중앙은행, 이제 저희가 영상에는 뭐 중앙은행이 생기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설명을 하고 있지만, 뒤에 가서 이제 연준이 그 중앙은행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경기를 보면은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부터 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리에 취약할지는 저도 몰랐어요.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니까 지금 전세 대출에 바로 타격이 오고, 그리고 바로 월세로 간다. 이게 너무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런 현상이. 제가 전세를 지금 맞추고 있으면서 느껴요. 정말 전세가 안 나갑니다. 금리에 이렇게 취약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그 왜 그러냐? 우리나라 문제는 이 낮은 소득 대비 소비가 너무 높다. 예. 제가 뉴스를 항상, 제가 그날 뉴스를 모든 언론사의 뉴스를 다 보거든요, 거의. 그런데 참 이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월급쟁이 25%가 월 200만 원 미만이랍니다. 그다음 배달원이 45만 명을 돌파했대요. 그러면 임금 근로자, 회사 다니는 사람의 4명 중에 1명은 한 달에 200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거다. 지금 이렇게 통계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100만 원 이하도 이 10% 가까이 돼요. 9.4%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 사람이 15.9다. 그리고 200에서 300만 원, 이게 35%. 대부분이 3분의 1은 200에서 300 사이 벌고 있다. 지금 제 친구들도 거의 그렇거든요. 자, 400만 원 이상 받으면 20%다. 이러면 상위 20%라는 소리예요. 이야, 4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그래도 있네요. 20%면. 많이 있네, 그래도. 참 우리나라 뭐 선진국이다 이러는데 또 아직까지도 지금 뭐 최저임금만 올랐지, 사실 또 현장에서 제가 듣는 얘기는 또 다르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MZ세대 이런 얘기라든가 또 유행에 되게 민감하고, 그리고 굉장히 소비가 많다. 우리나라도 그런 워라벨이라든가 욜로, 뭐 파이어족 이런 것처럼 그런 말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런 문화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이제 MZ 세대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기존의 어떤 그런 기업 문화,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 KBS의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MZ세대 회사를 떠난다 이제 이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꼰대 문화라든가 그런 뭐 갑질 문화 이런 거는 탈피해야 되지만,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느낀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노후라는 말이 없어지겠구나. 은퇴가 없어지고 노후가 없어진다. 죽을 때까지 일한다. 그렇게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랫세대들은. 저는 90년대 태어난 사람이라 그런 과도기에 있는 것 같고, 저보다 이제 아래에 있는 세대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뒤에 가서 알아볼게요. 지금 아이폰을 못 사서 난리래요. 아이폰이 이제 14 프로가 나왔죠. 프로라인이 또 인기라고 하는데, 보니까 되게 아이폰 항상 이쁘고, 또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아이폰이 거의 뭐 이제 진리다. 저도 사촌 동생한테 이렇게 들으면, 사촌 동생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들으면 바로 와닿더라고요. 확실히 아이폰만 찾는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사실 뭐 대학교 가도 뭐 남이 뭐 핸드폰 못 쓰는지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핸드폰 못 쓰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뭐 핸드폰이 이제 2G 폰이었지만
저 대학교 때 이제 그 스마트폰이 나왔거든요. 2010년? 그때 이제 대학생 때라, 그때 이제 그 갤럭시 S 나왔을 때 되게 신기했죠. 보면서. 와, 막 지도가 나오고, 막 이런 거 화면이 엄청 크고 이래가지고, 근데 되게 신세계였는데, 확실히 요즘 애들은 뭐, 그 학교 다닐 때, 그 노트 안 갖고 다니는 거 아세요? 다 패드로 필기하고, 막 유인물 나눠주고 이런답니다. 그런 시대 안 살아봐서 저는 항상 책가방에다 책하고 공책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녔는데, 참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시대가 정말 빨리 바뀌는구나. 그리고 요즘 애들은 이제 컴퓨터를 모른대요. 패드, 노트북 이런 시대라서 뭐 컴퓨터를 거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하는 여행 수요를 잡아라. 카드업계 역대급 이벤트 분물. 지금 뭐 일본 여행이 풀리자마자 2000%가 올랐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뭐 항공 증편하겠다. 이제 이런 뉴스 봤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가 아니고, 또 넷플릭스 3분기 가입자 240만 명. 우영우 효과래요. 뭐 이거 되게 좋죠. 우리나라 작품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많이 뭐 4억 시간 시청을 했다 그러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우영우는 드라마가 재밌게 하기보다는 캐릭터가 재밌었거든요. 그 박은빈 씨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료 회원이 이제 증가했는데 실적 발표를 했죠. 보니까 아시아에서 140만 명이더라고요. 참 이런 게 이제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지금 소비 지출을 보니까 거의 3분의 1이 주거비고 3분의 1이 식비예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뭐 기타 저축을 하든지 뭐 보험료를 내든지 뭘 사든지, 쇼핑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고정비죠. 교통비 10%, 통신비 5%. 보통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넷플릭스 같은 거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이제 OTT 이런 게 없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유튜브,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만 봐도 맨날 본 거 또 보고 막 그래요. 1박 2일 보고 무한도전 보고 저는 그러는데, 확실히 이런 기본적으로 기본 소비가 늘어나지 않나. 그래서 저축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나. 세상은 좋아지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이를테면 스마트폰 쓰기 전에는 통신비가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였다면 스마트폰 넘어오면서는 뭐 30,000원 이상대로 이제 통신비가 많이 나갔거든요. 지금 아이폰 사고 여행 갈 때가 아닌데, 뭐 여행은 1년에 몇 번 정도 뭐 간다 치지만 사실 뭐 아이폰이 보통 한 뭐 170만 원에서 막 200만 원 사이더라고요. 굉장히 비싼데, 없어서 뭐 못 산다고 할 정도면 정말 소비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뭐 어른들이 아이폰 사겠어요? 젊은 분들이 사겠지. 과연 소득에서 몇 프로나 저축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지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언제 생길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미대 이제 배짱이가 있다면 전부 다 배짱이인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노후와 뭐 은퇴 이런 말이 없어질 거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KBS 시사기획 창을 한번 보세요. 거기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아이폰을 사고 여행 갈 때가 아니다. 젊었을 때 소득을 늘리는데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지금 MZ 세대들 그리고 우리 더 이제 후 세대들은 이런 기존의 어떤 뭐 우리가 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그리고 내 노후 준비를 하고 이런 일련의 그런 인생의 과정을 굉장히 탈피하려는 현상이 아닌가. 근데 사실 인생이 뭐 크게 별게 없잖아요. 별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그런 개인주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인생을 이런 부모 세대나 우리 윗세대보다는 좀 더 즐기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뭐 나쁜 건 아닌데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그렇고 지금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 이제 3연임에 들어갔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16일 날 전당대회를 했죠. 당대회를 하고 3연임에 들어갔는데 지금 중국은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이제 반 시진핑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런 거 보면은, 중국 국민들은 되게 깨어 있구나. 되게 민주화에 열망하고 있고 하는데, 정치인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중국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고, 일본발 외환 위기가 일어난다. 지금 우리는 중간에 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북아시아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지금 누구 하나를 죽여야 끝날 것 같은데 그 누군지가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일본인지 중국인지. 우리나라는 그냥 뭐 그렇게 뭐 타격을 줄 만큼 그런 뭐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게 지금 누구 하나가 죽어야 선회를 할 텐데 참 이거는 뭐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인데 참 IMF에서 중국 부동산 업체의 거의 반이죠. 45%가 이자를 못 갚을 정도로 부실하다. 이게 지금 중국이 왜 이렇게 침체에 빠졌냐면 부동산 시장 우려에 투기 등급 회사채 가격이 역대 최저. 와,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중국 사람들은 공사 멈춘 아파트 대출 안 갚겠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이제 대출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시한폭탄된 중국 부동산. 침체에 빠진 중국. 불리한 경제 통계 일부러 감춰. 야, 이거 어제 뉴스인데 중국 통계기관에서 GDP 등 주요 통계를 발표 무기한 연기했다. 이게 이제 시진핑 4년인가 관련해서 경제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중국이 코로나 통제하죠. 아직도 중국은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풀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은 금융시장도 개방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중국 안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헝다 사태 때, 그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 관리하겠다고 대출을 일정 수준으로 갚고, 어느 정도만 보유해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부실하니까 지금 헝다 파산한다, 몇백 조가 위기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부동산 업체 45%가 그렇다. 참,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이 부동산 문제가.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대출 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과연 그게 다시 이게 회복이 될지.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도 6%가 깨져가지고 3%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참.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도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거든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지금 환율 때문에 비상이에요. 32년간 이런 적이 없었다. 1달러 150엔 붕괴 초읽기. 지금 오늘 환율이 149.44입니다. 야,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아시아의 동반 위기다, 비상이다, 경제 더 악화, 지금,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달러에 150엔이 넘어가면, 엔저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계 경제 2위인데 일본에서 자본 이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엔화를 보유해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사람도 국내 자본에서 이제 해외 자본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유출이 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저축을 잘 하거든요. 저축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거의 한 저축 금액이 2,000엔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2,000엔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런 예금한 돈을 가지고 중앙은행에서 지금 국채를 계속 사들이고 있어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통하는 겁니다. 왜냐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2를 찍었거든요. 계속 킹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일본이 이러다가 지금 수출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데
지금은 뭐 가격 경쟁력보다는 이제 제품, 질, 이런 걸로 우리가 중국, 한국, 일본이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라서 그렇게 큰 수출에 타격이 없는데 이 외환 위기가 오는 겁니다, 환율이. 그러면은 97년도에 이제 태국에서부터 외환 위기가 왔거든요. 동남아에서부터. 근데 우리나라까지 이제 왔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중국을 디포트로 만들어서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음모론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아니 엔화를 왜 갖고 있겠어요? 이렇게 엔화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 일본이 이 동북아나 아시아 쪽은 일본이 보증을 쓰거든요. 일본이 이 환율 시장에서 보증을 쓰는데 엔화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엔화로는 뭐 원화도 바꿀 수 있고 위안화도 바꿀 수 있고 이런데 엔화가 자체가 떨어져 버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제 자본을 다 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일본이 150엔이 넘어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지 이게 계속 길어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도 희망은 지금 동남아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동북아시아에 비해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베트남 뭐 GDP 성장, 세계 침체에도 경기 침체에도 베트남 경제는 굳건하다. 굉장히 좋은 뉴스죠. 지금 6%에서 6.5%, 8%로도 상향 조정했다 그러네요. 베트남 정부에서는 참. 무디스에서는 8.5% 전망하고 IMF 7%. 베트남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 이제 친척 중에 저희 삼촌이 베트남을 최근에 갔다 왔는데 막 건물들이 달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빠르게 베트남의 라이벌이 한국인 거 아세요? 베트남은 중국이 라이벌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라이벌입니다. 한국 공장이 많다 보니까 제일 외국어도 한국어예요. 그 정도로 한국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지금 베트남에서도. 그리고 태국도 지금 내년 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 회복할 것 같다. 민간 소비가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고 또 태국은 관광 나라니까 또 관광객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또 수출, 팜유, 석탄, 니켈 가격 폭등에 나홀로 잘 나가는 인도네시아. 와, 뭐 수출로 되게 인구가 2억 7천 가까이 되더라고요. 인구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지금 동북아에 비해서 동남아 이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동남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은 지금 심각해요. 와, 유럽이 이 물가도 높은데 에너지 위기까지 지금 와버려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다.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직격인데 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면은 이제 우파가 이제 상승하거든요. 우파 세력들이. 그래서 지금 세력 확장하는 극우들. 극우까지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는데, 뉴스가. 유럽의 추운 겨울. 지금 뭐 에너지 때문에 난리랍니다, 미국이. 베를린 거리로 나선 사람들, 내게 가난이 닥쳤다. 참, 시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 중앙은행 0.75% 금리 인상해야 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게 유럽입니다. 우크라 편을 드니까 러시아에서 우리 뭐 그 에너지 수출 안 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 되는 독일하고 이탈리아에서 완전히 그냥 타격을 입은 거죠. 근데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그렇게 많이 안 올렸거든요. 1.75니까 금리 인상하면 이제 디폴트 국가가 이탈리아가 지금 디폴트 될 상황이라고 하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런 데들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유럽이. 그러니까 관광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완전 직격타였죠. 이 제조업이 사실은 이제 공장들 많이 생긴 동남아 쪽에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그쪽 가는데 유럽이 이제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제조업이 들어가기 힘들죠. 그나마 이제 독일하고 이태리인데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 나라들이 타격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지금 뭐 난방도 규제하고 있고 지금 뭐 삼성 TV 같은 건 전기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8K TV는 퇴출됐답니다 지금. 야, 유럽도 이렇게 지금 세계 경제가 힘들다. 그래서 전망을 제가 해보면
지금 2022년 올해 연준 금리 인상이 최종 4.5%로 될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의 지금 FOMC 회의가 남았거든요. 11월 1일에서 2일, 그다음에 12월 13일에서 14일 해서 지금 패드 워치 보면 0.75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0.5% 빅 스텝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후 주거비가 하락한다. 지금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주거비가 떨어져야 물가 잡힌다. 근원 물가가 잡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평균 18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8월 달이 1년 반이거든요. 8월, 그러니까 상반기 지나고 8월부터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데 더 빨리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평균 18개월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부담으로 올해 3.5%까지만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다 하고 있죠. 기준금리를 이제 급선회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월세 수요가 다시 전세 수요로 전환을 할 거예요. 이 연준에서 지금 그 이사들이 4.5% 위에서 금리 인상 중단할 거다. 왜냐면 너무 경기 둔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도 조금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5%까지 왜냐면 물가가 잡혀가면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올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안 잡히면 올리겠죠. 하지만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도 인플레 정점 도달했다. 이번에 9월달 CPI 보고 도달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S&P 4,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거다. 지금 3,7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3,7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 반년 만에 반토막, 10년 만에 최저치. 이제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택 가격도 잡혀가고 있고. 금리 오르고 재건축은 하세월. 강남권 재건축 경매마저 한파. 지금 집값도 계속 이렇게 공급 사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세도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월세로 전세 수요가 몰리고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머투에서 어떤 그 중앙대 교수인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주택은 계속 공급돼야 한다. 왜냐면 공급하는데 4, 5년이 걸린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된다. 지금 너무 부족하다. OECD 평균을 비교해도 너무 부족하다. 지금 이런 기사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일어나는데 금리가 인상이면 월세도 하락해야 정상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 떨어지면 수익률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세도 같이 내려가요. 근데 월세는 고정금리고 전세는 변동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수요 증가, 대출 이자 상승으로 임대인들 월세값 최대폭으로 올린다. 지금 임대인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월세 최대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월세 비용과 전세 이자 비용이 이제 역전이 되잖아요. 월세가 계속 오르면. 그럼 다시 전세 시장이 반등을 할 거예요. 다시 그러면 전세 대출 받고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더 싼데 이 정도로 오르면 이때까지 이제 시속 게임을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기준금리가 선회를 하면 이 100%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공급 부족 현상 상황에서 전세 수요가 다시 폭발을 할 거예요. 그럼 전세값이 엄청 뛸 겁니다. 그럼 전세난이 다시 시작이 된다.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빨리 이제 선회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거든요. 어느 나라 하나 디폴트 상황 와야 끝날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는 달러 강서의 지속된 금리 인상 중단할 수도 있다. 이게 10월 4일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 아빠 기요사키 이분이 지금은 달러 이제 11월 달부터 달러 이제 폭락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제 11월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떻게 결론 낼 건지. 비트코인 금은 매수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구겐하임 CIO 미 연준 금리 정책 내달 초 전환된다. 이분도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또 유엔에서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상 그만 올려라. 장기 침체 빠진다. 저보다 더 예상을 이제 더 빨리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보면 일리는 있어요. 다들 일리가 있고 뭐 연준에서 갑자기 급선회를 하기 때문에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참 이 그림자 정부 이 악의 세력들이 항상 이런 정책을 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자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곧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셔라. 그 희망이 있습니다. 이 조정기는 정말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갑자기 빨리 왔으니까. 빨리 왔으면 갑자기 또 좋아지거든요. 그럼 그때 가면 또 추억 회상했죠.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추억 회상할 거니까 지금 이 힘든 시기를 버텨야 되냅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 거예요. 왜? 집값하고 전세값이 갑자기 또 오를 겁니다. 그때 되면 또 언론에서 뉴스 쏟아질 거예요. 그때 또 제가 이 영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 이렇게 예언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 오랜만에 방송하면서 설명을 잘 들은지 모르겠는데 제 영상 보시고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봐주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희 소수의 구독자분들 계시기 때문에 항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